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첫날인가요? 내일도 있나요? 하루만 하시는 거예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저도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이런 기회에 나오는 게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쯤 되면 다들 좀 지치고, 또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 더 남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최대한 제가 이렇게 잠도 깨우고 또 이렇게 재밌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그럴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이 주제 자체는 그래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정책 중에서 이제 노동시장의 현상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아주 최근의 이야기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픽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아마 구글링 같은 데서 플랫폼워크를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레포트와 보고서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이고, 또 OECD나 ILO나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많은 이제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연구들을. 그러면 이 주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기업이든 정부와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나하나를 그냥 앱을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전달을 하고 수입을 이제 그때 돈을 버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규모는 대략 한 전체 취업자 1%에서 많으면 5% 정도? 이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로 보면 플랫폼 노동자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요한 주목을 받을 만큼 많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예전에 왜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었을 때, 지금도 물론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가 30%에서 50% 이렇게 추산이 됐고, 굉장히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플랫폼 노동자는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랫폼 노동은 미래에 아주 지금부터 계속 늘어날 고용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미래형의 어떤 노동, 미래형 고용이기 때문에 미래의 고용 문제를 지금에 이제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에도 적용을 못 받고, 산재보험도 적용을 못 받고, 사고 위험도 높고, 또 분쟁이 발생해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뭔가 하소연을 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율도 높고, 이와 같은 이제 이 모든 지금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취약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혹은 이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취약성이 이제 주목을 받아서,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개선한다는 이 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사회안전망, 특히 노동시장에서 사회안전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보험원리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원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고용주하고 일정한 고용계약을 맺어서 좀 상당 기간 동안 그 고용주하고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실업이라든가 사고와 같은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 보험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험 원리인데,
지금 플랫폼,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누구하고도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고용주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사회보험의 원리만으로는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혹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과 같은 19세기에 형성되었던 사회보험 원리에 근거한 사회안전망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 사회안전망의 사회보험의 어떤 그 개선, 개혁의 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좀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 됐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상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이 조그만한 과업으로 쪼개져서 중개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랫폼 노동은 음식 배달입니다. 음식 배달. 예전 같으면 음식 배달이 제가 어릴 때나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배달한다는 거는 지금 아주 달랐습니다. 이제 뭐 어떤 점이 달랐냐면 첫 번째로는 그때는 음식 주문을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이 배달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 배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 가능한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중국집, 중국 요리, 그 다음에 치킨, 피자 뭐 이런 정도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배달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음식을 배달하려면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이제 종업원을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를 고용할 만한 음식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를 이제 종업원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음식 배달 일을 시킬 만한 여력이 되는 음식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은 이제 중국 요리집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은 음식 배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음식 배달을 같이 합니다. 음식 주문이 밀릴 때는 배달도 하고 주문이 없을 때는 그릇도 찾아오고 또 주방 일도 좀 돕고 홀에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음식 배달을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음식 배달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개의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은 음식 배달 일 그것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맡기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한 명의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몇 개 일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 일을 시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연구도 하지만 가끔씩 뭐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그 업무들이 제 업무입니다. 제 업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작은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타이핑도 해야 되고 문서도 찾아야 되고 통계 자료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과업들이 모여가 업무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전부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적당하게 한 8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업무 중에서 딱 하나의 업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음식 배달하는 얘기를 이제 돌아보면 과거에 이제 중국 요리집에 고용되어 있던 종업원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음식 배달 업무 하나만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고 구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디지털 노동이 보편화되고 특히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 이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또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고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의 노동 서비스가 증가했고 그것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고용 형태가 증가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기구 ILO 같은 데 보면 그 플랫폼 노동이 이제 지역 기반형은 10배 이상, 웹 기반형은 3배 이상 증가한 거라 이렇게 보고도 했는데, 여기 이제 지역 기반형이 있고 웹 기반형이 있잖아요. 이제 플랫폼 노동은 크게 지역 기반형과 웹 기반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 기반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일을 받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제공하는, 음식 배달이 대표적인 거예요. 음식 배달이 있고 대리운전이 있고 픽 서비스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 같은 여성 중심 직종도 점점 플랫폼 노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형이라는 것은 플랫폼, 앱을 통해서 일을 받는 것은 지역 기반형과 동일한데, 여기는 고객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뭐 창작, 번역, 대표적으로 번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창작가 같은 경우, 또 지금 최근에 보면 또 뭐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또 문서 편집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만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웹 기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정돈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노동 종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알려진 것은 뭐 음식 배달이라든가 대리운전처럼 이와 같은 일종의 어떤 운송과 수송, 배송과 관련된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고 외국에서 많긴 하지만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가사도우미 말씀드렸고요. 또 최근에 보면 째까 가서 이래가지고 애기들 이렇게 돌봐주는, 어린애들 돌봐주고 놀아주는, 또 교육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간병인과 같은 그와 같은 이제 돌봄과 케어와 관련된 그 노동도 플랫폼 노동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연구직인데, 저희가 이제 영어나 이렇게 뭐 글 같은 거를 쓰고 나면 이걸 누군가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특히 영어는 이제 원어민이 이제 감수를 해줘야 되고, 영어가 아니라도 한국어로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 글을 이제 본인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누군가 읽어주고 첨삭을 받아야 되는데, 요 첨삭 서비스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플랫폼 노동으로 이제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는 앞으로 점점 좀 많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과는 제가 작년에 수행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작년에 그 고용노동부와 같이 우리나라의 15에서 64세의 를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기본적인 근무 실태,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이라든가 또 사회보험 가입 현황이라든가 또 업무 중에서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또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연구도 보면 최근까지는 이 플랫폼 노동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정의를 둘러싸고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규모를 추산하는 연구들이 또 최근에 이루어졌고, 또 최근에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을 좀 지금의 어떤 식으로 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다 바꿔서 새롭게 어떤 사회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 제도를 좀 변형하는 형태로서 좀 기존의 사회 보호의 어떤 사회 제도의 보호 범위를 좀 확대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그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뭐 우리 15에서 69세이고 또 성 연령이라든가 지역과 같은 할당 변수를 설정을 해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규모를 추정을 했고, 뭐 이제 조사 단계는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문회의와 연구진 협의를 거쳤고 설문소안이 만들어졌고 또 시범조사를 실시를 했고, 시범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조사의 어떤 오류라든가 설문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본조사를 실시하고 뭐 보완조사 실시된 이런 방식으로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내용은 인적 특성, 연령, 지역, 성, 학력,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식별과 관련된 플랫폼 노동자를 사실은 이제 식별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을 했고, 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는가까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된다는 것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중개되는 일감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뭘 구분하기 위해서 했느냐면, 이제 우리가 알바 천국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들은 보면 거기 이제 게시판 이제 공고를 띄워요. 어느 편의점에서 사람 모집한다 이러면 그걸 보고 그 편의점에 가서 점주한테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는 저희가 엄밀하게 말해서 알바 천국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취업을 하긴 했지만, 저희는 그와 같은 유형들은 플랫폼 노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플랫폼이 일거리를 중개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채용 정보에 대해서 게시를 했고, 그 게시된 정보만을 보고 이제 가서 이제 면접을 본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취업의 형태와 취업 지원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플랫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을 이제 좀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제 3번과 같은 항목들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통해서 중개되는 일감이 특정인에는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를 골라내기 위해서 한 거냐면,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시키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받지만, 근데 그것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중개한다기보다는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전자제품 대리점 같은 경우에 딱 요 경우거든요. 전자제품 대리점 그 삼성 AS 기사, 삼성전자 AS 기사 같은 것도 보면 이분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몇 시에는 어느 집에 가서 수리를 하고 몇 시에는 어느 집에 가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지만 저희는 그런 사례들은 플랫폼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이 중개가 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자와 고객이 만나는 사례가 아니고 기업이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플랫폼을 보지 않고 그런 사례들을 좀 식별하기 위해서 사본 같은 문항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 작년 기준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면 15에서 69세 취업자 중에서 광의 플랫폼 노동자는 8.5%,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6%입니다. 여기서 광의와 협의를 구분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고용부에서 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 건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바로 여기서 이제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바 천국 같은 앱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채용한,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만 하면 이제 광의 플랫폼 종사자로 정의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들을 다 적용을 해서 좀 엄격하게 정의를 한 게 이제 협의 플랫폼 종사자이고, 이게 한 2.6%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전국으로 했을 경우 2.6% 정도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외국에는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경우에 외국에서도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CPS라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해당되는 조사에서 부가조사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1%.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공식 통계로 발표한 사례는 그게 유일할 겁니다. 1%이고. 그 다음에 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특히 유럽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보면 연구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뭐 1%인 데도 있고, 10%인 데도 있고, 한데, 대충 짐작하면 보면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는 조금 이제 적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봐. 그 다음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습니다. 3.6%. 그 다음 높은 게 경기도예요. 3.0%. 또 이제 인천이 2.7%. 그래서 수도권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처럼 이 광역시에서 높고, 광역시에서 높고 광역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 0.9%밖에 안 되고 뭐 이와 같은 건데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도 대도시에 집중이 되는 경향은 있다는 거는 한편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데에서 음식 배달원이 수입도 많고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 배달원과 같은 또 음식 배달뿐만 아니고 대리기사라든가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받는 일감은 인구 밀도와 소득 수준의 함수입니다. 인구가 많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와 같은 플랫폼 일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서울과 경기 또 인천과 같은 어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 좀 상식적인 결과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음식 배달이라든가 퀵 서비스라든가 대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지역 기반형이죠. 지역 기반형은 뭐냐면 앱을 통해서 일을 받지만 서비스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이제 전달하는
이와 같은 지역 기반형인데 지역 기반형이 아니고 웹 기반형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 있어도 이론상으로는 관계는 없어요. 예컨대 문서를 편집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서울에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제주도에 있든 강원도에 산골에 있든 간에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웹기반형 노동은 전국 어디에든 분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물가라든가 생활 여건이 좋은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고 집값도 낮은 그 비수도권에 많이 종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웹기반형의 노동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대체로 좀 젊어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웹기반형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좀 많이 거주를 하고 또 대도시를 또 거주지역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특성은 이제 보시면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남자가 76.4%, 여자가 23.6%인데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음식 배달이라든가 배달, 배송, 운전직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주로 압도적으로 남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령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비중이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배달, 배송, 운전이 전체의 76%. 그래서 한 4명 중에 3명은 배달, 배송, 운전직인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음식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러스해서 이번에 화물 수송도 최근에 퀵도 아니지만 뭐 조그마한 소형 포장 이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는 플랫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택배도 일부 좀 그런 택배는 사실 플랫폼 노동은 아니긴 하지만 택배도 보면 앱을 이용을 해서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뭐 전달할 이와 같은 형태로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택배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 서비스입니다. 통번역, 강사, 상담. 이게 이제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숨고라든가 크몽이라든가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이 아마 여기 상당히 계실 거예요. 요즘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이와 같은 거고요. 저도 이제 번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막 시간은 쫓기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고 하면 막 번역을 맡깁니다. 번역을 맡기면 그게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후면 이제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서비스의 질은 뭐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상담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느냐면 저희도 애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이게 지금 워낙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많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몬 같은 데 가면 대학 입시 컨설팅 같은 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 2번 정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상담에 해당되는 사례고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도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설문지 같은 것들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사 청소 돌봄은 이제 말씀드린 가사 도우미라든가 뭐 이제 그 째까과 같은 아동 돌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미술 등 창작 활동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번역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뭘로 이제 번역을 수입을 많이 얻느냐 하면 지금 한류 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주문을 한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동영상이 있는데 이 한국어 동영상,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겠죠. 이 동영상을 영어로 자막을 달아달라.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대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수요가, 그런 것들을 한 10분 정도짜리 동영상을 번역을 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있다 그러고, 뭐 통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 미술적 창작활동,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로고 같은 걸 개발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IT 관련 서비스는 이거는 주로 이제 앱을 개발해달라,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수요들이 있고, 미용, 세탁, 장례 등 개용 서비스, 그리고 요리, 음식 조리 접객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막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좀 플랫폼 노동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일을 쪼개서 작은 일을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건당 이제 수입을 얻는 이런 사람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고 아주 개인이 어떤 작은 시간 동안에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플랫폼 노동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노동자들한테 일할 시간과 일할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을 흔히 거론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쪼개본 게 뭐냐면, 이제 주어평과 부어평과 간헐적 참가형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주어평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 수입이 50% 이상이고, 플랫폼 노동 일에 평균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람을 이제 주어평으로, 이건 일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얻는, 상당히 많이 얻는, 이걸 주어평이라고 정의를 했고, 부어평의 경우에는 총 수입은 전체 자기 수입의 한 25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주당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간은 10시간에서 20시간. 그 나머지, 그러니까 수입도 25% 미만이고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노동시간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간헐적 참가예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여기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여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주어평은 1.2%, 31만 2천 명이고요. 부어평은 1%, 26만 1천 명이고, 간헐적 참가형은 0.3%, 다 합쳐가 2.6% 이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업종, 이제 그 플랫폼 종사 유형별로도 보면 역시 배달, 배송, 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주어평과 부어평은 배달, 배송, 운전이 68.5%로 조금 주어평에 비해 82.3%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간헐적 참가형이 오면 또다시 이제 75.9% 늘어나요. 이게 보면 최근에 보면 배민 커넥트라든가 해서 단시간으로 이렇게 음식 배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간헐적 참가형은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에 좀 종사하는 비중들이 높고 이와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주부업 유형을 구분한 정의인데,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뭐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주어평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광역도에서는 좀 높아요. 50%가 넘는 수준이고, 부어평은 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서울은 특히 주어평 비중이 43.5%가 가장 낮고, 경기도는 45%, 서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에요. 반면에 간헐적 참가형이 14.9%, 경기도가 15.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와 같은 대도시권에서 간헐적 참가형을 할 만한 일이 많다는, 참가하기 쉽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과 경기와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광역도에 대해서 직정부의 분포를 살펴본 건데요. 배달 배송 운전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경기도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가사 청소 돌봄도 비중이 높은데, 역시 배달 배송 운전도 그렇고 가사 청소 돌봄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처럼 비즈니스라든가 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서비스들도 부가적으로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참여 노동 시간과 참여 노동 일수와 노동 시간인데, 이게 이제 월 평균 노동, 플랫폼 일자리입니다. 전체 플랫폼 일에 참여하는 노동 일수는 월 평균 한 15일 정도. 그 다음에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6.3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주어편과 부어편과 간헐적 참가형에 따라 가지고 노동 일수와 평균 노동 시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월 평균 노동 일수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는 15.8시간과 15.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하루 평균 노동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광역도가 전업형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전업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업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처럼 노동 일수와 이제 노동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총 수입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조사가 좀 과소 조사가 된 느낌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사 결과만 보면 주어평은 219만 원 정도 총 소득입니다. 부어평은 140만 원. 간헐적 참가형은 30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플랫폼 노동 참여를 통해서 번 수입은 주어평은 당연히 제일 많죠. 192만 원, 부어평은 74만 원, 간헐적 참가형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총 수입에서 플랫폼 노동의 참여를 통해서 번 수입의 비중은 주어평은 8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고, 부어평은 53%이고 간헐적 참가형은 7.4%.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헐적 참가형은 그냥 이제 좀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취미 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결국은 사회보험이 얼마만큼 적용을 받느냐, 사회안전망에 사각지에 놓여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떤 현황인지를 좀 살펴보면, 우선 전국 평균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29%, 미가입이 50%. 근데 고용보험 자기가 가입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 정도. 이거 전국 상황이고. 이 중에서 그럼 가입을 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로로 가입을 했느냐 했을 경우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 배달한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 그게 아니고 지금 배달의 민족을 부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나의 주업에 해당되는 일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입했다는 응답이 12%. 그 다음에 자영업자 임의 가입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가입했다는 게 8.1%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했다는 비중 자체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가입했다는 비율 자체는 비수도권 광역시와 서울이 성적이 높고 또 모든 지역에서 보면 그 플랫폼이 아닌 지금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성적이 좀 높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산재보험도 마찬가지. 산재보험도 가입률이 뭐 전국 평균 30%이고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가입했다는 비율 15%이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가입했다가 15.1% 이런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형태는 뭐 예상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율은 뭐 거의 사실상 없는 걸로 나타났고 주로 이제 이용계약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앱 같은데 회원 가입하다 보면 회원 약관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회원 약관을 가입했다는 정도가 이제 28.2%가 가장 높고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가 28.5%, 그 다음에 뭐 업무 관련 지침을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했다가 23.3%, 또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표준계약서인데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도 한 5.5%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변경 시 절차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할 때 절차와 협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이 플랫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가 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47%이고 또 계약 변경 전에 변경 내용을 통보는 한다가 30.8%, 또 사전 협의를 하진 않으나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는다가 8.9% 정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규정과 규칙이 있고 그 규정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인데 이것은 사실은 플랫폼 노동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일종의 특고의 그 사용 종속성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데요. 규정 규칙이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가 41%, 규정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앱을 차단하거나 일감을 배당을 제한하는 게 34.2%가 가장 높고 계약 등록 강제 해지가 24%.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고객의 평점이 낮거나 또 뭔가 좀 배달이 늦거나 아니면 뭐 음식 배달을 자꾸 이렇게 거절하거나 하면 한 일시적으로 앱을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콜을 한 3, 4초 정도 늦게 준대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앱을 보고 있다가 주문이 뜨면 먼저 누른 사람이 그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1, 2초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 3, 4초 정도 콜을 좀 늦게 띄워가지고 좀 불이익을 주는 이와 같은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 프로모션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 프로모션이 뭐냐면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비 오는 날처럼 음식 주문이 몰리지만 음식 주문이 많이 몰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소 같으면 배달료당 한 건당 뭐 4,000원을 주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몰릴 때는 1,000원, 2,000원 정도 더 준다고 합니다. 한 건당 5,000원, 6,000원 정도씩. 그걸 이제 요 세계에서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모션에서도 배제를 시킨대요. 성과가 낮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 규칙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고 입니다. 예. 그리고 플랫폼 일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으로서는 뭐 이거는 보수를 미지급했다가 22%, 그다음 비용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을 했다가 18.1%, 앱이나 웹을 이용을 일시 정지했거나 차단당했다가 15.2%, 사전 협의 없는 보수수당 삭감이 16.0%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24.0%가 가장 많고, 또 비용 손해에 대한 부담이 20.6%, 사전 협의 없는 수당과 보수 삭감이 17.9% 정도로 이렇게 좀, 여기 음영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요 비율이 이제 여기 이제 경기도는 요 같은 어려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시사점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책 과제라고 보다는, 일단 지금 좀 시급하게 좀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노동 시장도 일종의 노동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하고 위탁 계약을 좀 표준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플랫폼 노동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라든가 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기사인데, 음식 배달도 보면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kg 미만,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고객의 집까지 거리가 1km 미만이면 3,000원, 1km에서 1.6km이면 뭐 4,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1km라는 게 직선 거리인지 아니면 실제로 운행하는 거리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가보면 2km, 3km가 넘는데 거리상으로는 1km만 나와가지고 3,000원만 주더라.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표준화하고 작업의 양과 업무에 대해서 좀 표준화하고 규정화를 하는 게 일단 먼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제 가사도우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뭐가 제일 클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의 평수죠. 집이 평수가 크면 업무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기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또 이제 요즘에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소형견이냐 대형견이냐, 한 마리냐 두 마리, 이게 다 이제 업무량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강아지 한 마리 있다고 갔는데 뭐 5마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표준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도적 기반을 정비에 대한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가 이제 필요하고, 이것들은 지금 사실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또 고용보험도 이제 의무 가입이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 하고 이제 꾸준히 이것들은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디지털 고객과의 분쟁에 대한 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자치단체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어떤 전문가라든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치단체의 좀 기본적인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4번도 사실 이건 좀 자치단체가 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아까 이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 같은 임금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가를 받아가지고 건강검진도 받고 또 뭐 아프거나 하면 이제 유급 병가도 내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수입이 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급 병가, 유급 휴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또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상 위협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유급 병가라든가 유급 휴가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이것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방법은 플랫폼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는
하루분의 어떤 최저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그 최저생활비, 생활임금 같은 것들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한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한 150일 이상, 아니 180일 이상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유급휴가를 좀 제공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같은 것들이 좀 역할이 자치단체의 좀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지금 할까요? 혹시가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도 중에서도 혹시 질문하실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제안하실 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나 어떤 제안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발표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입법화하겠다, 되게 말들은 많았는데 혹시 그러한 추진 논의되거나 조금 법 상정에 가깝게 어떤 의견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부터 그래요. 어디서 일하시는 선생님이신지 좀. 예. 경기도 일자리 연구센터에 같이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안 되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부. 그다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일부.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검진과 관련돼서는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일종의 건강권이라는 좀 보편적인 좀 어떤 인권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걸로까지 좀 확대를 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도 환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혜영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64페이지에 보시면 플랫폼 일거리 참여 노동자 일수 노동 시간에 대한 조사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노동 시간이 8.9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랫폼 종사자들은 대부분 건당으로 되어 있지. 제가 아는 수준으로서는 배달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통보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직무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당의 비용이 다 달라지는 거죠. 몇 시간당 총 시간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1인당 최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2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주업이냐 부업이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총소득의 부분들로 나누면 실제 우리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자체적으로 볼 때 유급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법제도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굳이 본인들이 산재보험이라든지 지금 고용보험이라든지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또 한편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좀 제가 조금 이해를 아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유급휴가를 준다 그러면 유급휴가의 유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임금 노동자처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최저임금이나 자치단체에 정한 생활임금 정도는 뭔가 좀, 법 제도적인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노동자처럼 시급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거나 이럴 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